한국의 살인사건 15번째 사건입니다. 옥천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는데요. 지난번 사건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또 가족을 살해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내와 딸도 살해하고 나중에 추후에 수사 과정에서 부모를 살해한 걸 밝혀졌는데요. 그 피해자 이름은 김종무입니다.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사건 의뢰하면서 좀 성격 규정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거든요. 우리 염 교수님 저번에 이어서 이제 또 오늘 두 번째 그러니까 소개도 못 드리고 나와 주셨는데 네. 우리 염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저 수사 어떤 기능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렇게 기법까지도 좀 많이 아시고 그다음에 뭐 수사 이 범죄 이론에 대해서는 뭐 누구 못지않게 해박한 분이니까요. 저 김윤희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프로파일러고 저는 엄밀히 얘기하면 수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 각각의 그 일선 현장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역할과 기능이 좀 다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우리가 진즉에 인식을 시키고 이 방송을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최근에 제가 좀 들었거든요. 좀 이제 부연하자면 저같이 일선 현장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 지향하는 거는 이유 여하를 먹느라고 검거예요. 네. 이 사람이 뭐 왜 그런 범행을 했는지 정도는 기소하는데 부담이 없는 정도면 돼요. 그 원인을 파악하는 거는 뭐 그 사람의 내면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저 사람이 인격 형성이 어떻게 됐고 살아온 과정이 어떠해서 뭐 이렇게 범행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그 부연 설명은 솔직히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부분에 그 우선시한다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고 우리 염 교수님이나 뭐 이 프로파일러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는 범인을 검거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그 사람의 뭐 환경, 성향 뭐 이런 것 등등을 전부 분석을 하고 그쪽에 좀 더 치중하는 그 어떤 측면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업무 자체가 약간 그렇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사건 의뢰 이 살인 사건을 분석하면서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저 같은 경우는 자꾸 이제 검거 쪽에 그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고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나 이제 우리 염 교수님 같은 그때 이론 그 하시는 학자분들은 그 사람의 성장 배경까지도 관심을 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왜 뭐 범인 검거하는 쪽에 어떻게 보면 제가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우리 시청자 입장들이 보면은 그러면서 프로파일러 분들도 이론 그 연구하는 학자분들 뭐 왜 그런 거에 뭐 신경을 쓰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비난하거나 그 부분을 뭐 감정적으로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범인의 성장 배경이라든지 뭐 이런 거 부분에 관심을 좀 보이고 하니까 뭐 범죄자를 마치 동정하거나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문득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한테 내가 미안한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게 근데 현장에서도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저희가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뭐 프로파일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사실 규정이 현장에서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들어갔었고 아직도 많이 사실 프로파일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분야도 있지만 안 되는 분야도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보는 시각들이 다 다르세요. 긍정으로 보기도 하지만 저희 별명이 구라파일러였었어요. 어떤 걸 끼워 넣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저희들을 비판할 때 구라파일러라는 말도 많이 썼었거든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추정해내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추정도 바탕으로 하는데 근데 그것이 얼마나 이론화되어 있고 그것이 얼마나 또 객관화되어 있느냐는 또 저희들이 공부하고 또 데이터베이스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사실 많지 않은 상황에서 몇 가지 사건들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들었고 지금도 아마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인터넷이라든지 어떤 자료가 되게 한계적이기 때문에 또 저만의 추정을 하다 보니까 또 의견이 맞지 않으신 분들은 또 그렇게 제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일선에서 수사관 생활을 오래 했지만 프로파일러가 큰 사건 하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같이 밥도 먹고
사건 어떤 그 진행 방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일선에 있을 때는 아 얘들 왜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 해.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짜증나 죽겠는데 이렇게 노닥거릴 시간이면 운동화 신고 한 발자국을 더 가서 쫓아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진짜 얘들 이게 진짜 과연 수사하는데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중앙경찰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프로파일러 과정을 만들자고 제일 먼저 주장을 했고 그래서 또 그 도입도 했고 그러는데 또 기여한 사람이기도 한데 막상 일선에서도 나가가지고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저 자신도 근무를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은 프로파일러의 몫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사건 현장에서 검거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저도 자괴감이 되게 많이 왔었고 또 수사를 과정을 갖추지 않고 이런 부분들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한테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프로파일링을 100% 모든 사건에 쓸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착각하지도 말아라. 니네들이 필요한 사건들은 뭐 1% 내지 진짜 0.0 몇 퍼센트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들에 대해서 프로파일링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고 차후 미래까지 그것들을 잘 간직하고 모으는 것이 니네들의 몫이다라고. 그리고 수사 방향에 있어서 기존의 수사 방향들이 다 제시되어 있는 것들은 일반 수사관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더 잘한다. 그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주는 게 프로파일러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일할 때 많은 도움이 됐었어요. 저희도 현장에서 우리가 쓸모없는 사람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초반기에는. 우리 저 염 교수님도 아마 거의 뭐 이 범죄학 관련해서 프로파일링 이거 관련해서는 아마 논문도 제일 많이 쓰셨을 것 같고 네. 선지자예요, 선구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범죄학에 많이 읽었어요. 네, 많이 읽었을 거예요, 네. 염건영 교수님 제가 논문을. 우리나라에서 프로파일링 책을 맨 처음 썼는데, 그러니까요. 예. 네,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프로파일러 선생님 말도 이해는 되는데 그냥 제 객관적 제3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프로파일링을 경찰이 도입을 잘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수사권이 그러니까 수사 개시권부터 네. 종결권이 있는 상황에서만 프로파일러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사 개시 및 종결권이 전부 다 연방 경찰이나 스테이트 트로퍼라고 해서 준 연방 경찰인 주경찰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그 자치경찰 이런 식으로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찰들이 전부 다 수사 개시권, 종결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 법정에 가서 판사한테 설명할 때 근거를 대야 되거든요, 경찰이. 이 유무죄에 대한 책임을 검사가 지지 않아요, 미국은. 프로시큐션은 그냥 기소만 하고 거기서 법정에서 유죄에 대해서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만드는 게 미국 검사인데 우리는 경찰에서 하는 건 수사 참고 자료일 뿐이지 기소하는 건 전부 다 검사맘이잖아요. 맞아요. 따라서 법정에서 경찰의 참고 자료밖에 안 되는 그런 어떠한 조사 내용이나 프로파일링 내용들이 실제로 뭐 죄책을 묻거나 죄의 책임이나 경중을 따지거나 동기를 따져가지고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참고 자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형사들 자체부터 범죄 수사관, 경찰 수사관부터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그거에 어떻게 보면 부수적으로 지원, 백업을 하는 백업 요원들 같은 경우는 더 힘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짜 프로파일링은 제가 처음에 도입할 때도 경찰청에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뭐냐면 잡은 놈 연구하려고 프로파일러 왜 뽑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그 미제 사건이나 또는 기소를 친다고 표현하잖아요. 기소를 침에 있어서 이 사람이 정말 악질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형량을 결코 줄여서는 안 됩니다 하는 논리적 근거. 유무죄에 대한 거는 경찰이 증거 다 입증했으니까 관계없고요. 이런 양형상의 문제나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우발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서 형량 감경을 하는데도 프로파일러 역할들이 많이 되거든요, 외국에서는.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전혀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쉽게 가시적으로 뭐 아시겠지만 CSI나 뭐 크리미널 마인드 뭐 멘탈리스트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하면 멋있어 보이니까 프로파일러를 시급히 도입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서두른 감이 좀 있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김 선생님도 계시지만 프로파일러 현직 분들 가끔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되게 회의를 많이 느끼세요. 그럴 거예요. 네,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자부심도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조울주 환자 있잖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식으로 자존감도 되게 세면서 난 프로파일러야 이런 것도 있으면서 반대로 형사 절차 전체에 놓고 봐선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괴감에 빠진다는 얘기를 제가 가끔 듣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 경찰청이 프로파일러 어차피 시작했고 석사 박사급의 에이스들을 계속 채용을 해갖고 쓴다면 이들에게 뭔가 내가 이만큼 해서 뭔가 결과물이 나왔다 이런 거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만 제가 말을 더 첨언하면 경찰 형사들도 어차피 같은 가족으로 들어왔으면 껴안고 가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보신 버스 운전을 하셨던 운전요원 특채도 있었고요. 옛날에 통신 장비만 다뤘던 또 통신 기사죠. 그분들도 오셨고요. 헬기 저기 운용하시는 군 간부들 또 헬기요원을 특채도 지금 경찰서장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경찰이라는 업무 자체가 특정 집단만이 이게 이끌어가면 망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범죄 사건이란 게 전체의 90%는 중하위층에서 발생하는 게 사안이고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사람의 삶의 과정에서 나온 부작용이나 문제점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사람을 믹스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경찰 수사관들이 쟤네가 뭘 알아? 쟤네가 뭐 혈액을 만져봤어? 토막난 시체를 주순 적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폄하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문화도 경찰 조직 내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바뀌어야지 프로파일러들도 자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수사에 참여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정확한 지적이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기소 이후의 프로파일 자료 DB 작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적이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염 교수님 말씀하신 거 그 100번 그 지당하신 말씀인데 제가 그 프로파일러 양성 과정을 하자고 보고서를 한 8번, 9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지금 우리 염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깊숙한 부분까지 제가 머릿속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언젠가는 도입해야 되고 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은 제가 했거든요. 프로파일러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좀 뭐 일단 시작은 하자. 첫 삽은 뜨자는 개념으로 제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지금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런 부작용 그 뭐 좀 불협화음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그 예상하지는 못했었는데 지금 우리 방송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그 염건영 교수가 한 얘기는 경찰청에서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수사 독점주의가 낳은 폐해가 프로파일러가 붕 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범행 동기나 삶의 과정에 대해서 왜 연구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문제는 양형 과정에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누굴 살인미수를 했다 그럼 살인미수 죄책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죽이는 행위, 살인의 기수 즉 성공한 행위보다 더 나쁜 살인미수의 동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심리적으로 이 사람이 또 재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야 된다. 그걸 검사가 어떻게 알아요? 검사들은 법률 전문가고 소위 말하는 법을 조각조각 낸 걸 맞춰갖고 조립하는 레고 블록 조립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레고 중에도 불량 블럭이 있는 걸 찾아내는 게 프로파일링이나 경찰 수사관들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결과만 하잖아요. 사람 죽였네, 칼 썼네, 사전에 모의했네, 따라 형량은 자판기 형량이라고 하잖아요. 얼마쯤 나오네?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해하시는 선생님들은 프로파일러가 형량을 깎아준다 역할을 미치지 않냐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좀 별개 문제고요. 실제로 그 사람이 죄가 훨씬 큰 죄가 있거든요. 이 고의성이라는 게 모의성이라는 게 이거를 입증을 하는데 미국같이 쉽게 얘기하면 정말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어떤 우리 강력한 그 사법적인 무기로서 프로파일러가 활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경찰도 힘이 없는데 뭐 프로파일러가 무슨 힘을 쓰겠어요.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철하게 말씀드립니다. 거기에다 하나 더 첨가한다고 그러면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 범죄 사건 예방 기능도 분명히 있는 네, 거죠. 이게. 저희가 처음에 뽑혔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가 어떤 일적인 부분보다는 홍보 쪽으로 많이 활용된 게 사실 있었어요. 그런 것들에 오는 자괴감도 분명히 있었고요. 저희가 갔을 때 교육 과정 자체가 프로파일링 특화 과정이 아니었고 일반 경찰 교육 과정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갔을 때 또 저희가 지방청으로 갔지만 그것이
더 오히려 저희들을 더 옥죄는 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현장 경험이 아니라 일반 경찰들이 지방청부터 갈 수가 없는데 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경계라든지 이런 게 많았고 저희 아까 영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프로파일러를 뽑을 때 보통의 나라에서는 수사관들을 특별 교육을 시키거나 그렇죠. 해서 프로파일러를 육성을 시키는데 저희 같이 학생을 프로파일링으로 뽑아서 현장에 투입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균형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현장대로 이제 치이게 되고 위치가 사실 되게 애매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사실 고질적으로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아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내가 입안해 가지고 보고서를 쓰기 전에 자격 요건을 그 제가 좀 제시를 했거든요. 적어도 일반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어떤 심리학 전공 한 사람들을 하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할 수 있으면 효율적이라면 일선 형사 생활을 하다가 심리학 쪽에 어떤 그 전공을 했고 일선 형사를 하면서 그쪽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소정의 교육을 시켜서 프로파일러 자격을 준다면 그거보다 좋은 건 없겠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전체 경찰에서 그런 기능에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 당시에 전무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일선 수사관 출신들을 데려다가 소정의 교육을 시켜서 프로파일러로 활용하는 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게 이제 경찰 조직의 현실적인 벽이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뭐 첫삽 뜬다는 개념으로 일단은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좀 해서 교육만큼은 저는 사실은 1년짜리 과정으로 안 올렸어요. 제가 올린 건. 예. 그 계급도 최하 경사 이상 뭐 경위까지 줄 수 있더라도 한 3년 정도 소정 교육을 시키자. 필요하다면 그 유수의 대학에 연수도 보내자. 학비 대여해서 이런 정도까지 이제 해서 좀 그 보고서를 올렸었던 건데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뜯기고 이렇게 됐는데 두 분이 이제 얘기하신 부분 그 불편한 부분들 그건 분명히 있는 거 맞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책임감도 좀 느껴지기는 하는데 또 이제 첫삽을 떴다는 거 그 개념으로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하나 또 얘기하면 프로파일러가 미국 영화에 보면 수사관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소위 말하는 행정관, 즉 경무원식으로 돼 있는 데가 그렇죠.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프로파일러 1기부터 5기까지 강의 갈 때 제가 충격을 먹은 게 경장 있잖아요. 경장이 뭐 나쁜 계급이라는 게 8급 상당의 공무원이거든요. 세상에 석사나 박사를 받아온 사람을 차라리 7급 공무원으로 해서 행정관으로 해서 하면 어쨌든 경위급은 되니까 그렇고요. 하지만 경찰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로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룸이 좀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휘에도 좀 자유롭고요. 명령에도 자유로운데 프로파일러를 갖다가 쉽게 얘기하면 안핀 무궁화 그러니까 그 실무자 계급 3개를 달아갖고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경이나 경감 간부 입장에서는 제가 내가 부리는 애인데 제 의견이 부하 직원으로 인식하는 그냥 부하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박사를 갖다가 중사 달아놓고 특채로 갖다 놔봐야 뭐 저 중령 입장에서는 저기 행정보고관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잖아요. 검시관 체제처럼 그렇죠. 그 부분은 논란이 있었어요. 경찰청에서도 향후 행정관으로 뽑는다는 얘기가 좀 그게 파다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맞아요. 그 자리가 저는 지금까지 10년 넘은 기간 동안에 1기부터 5, 6기까지 프로파일러 분들이 축적해 내놓은 데이터베이스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간 제대로 쓰일 겁니다. 지금도 쓰이고 있고 다만 이분들이 지금과 같이 그 계급 체계하에서 눌리는 상황보다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7급 공무원만 돼도 뭐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문성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오히려 검찰청에서 하는 그 범죄 심리 분석관을 따로 뽑잖아요. 네. 그런 방식으로 차라리 활용하는 게 오히려 경찰 수사 발전을 위해서나 일선 수사 발전에서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봅니다. 저도 그때 두 가지 안을 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신분 아닌 거. 검시관이나 이런 것처럼 행정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사 계급을 주고 애초에 들어와서 그래서 경사 계급을 줘서 거기에 맞는 교육기관 동안에 뭐 보수를 제공하고 그 필요한 그 어떤 학점 같은 걸 이수하도록 그 위탁 교육을 시켜서 최소한도 경위 계급은 줘야 된다.
그래야지 초급 간부 형태가 되잖아요. 저 경찰 계급을 준다면 적어도 경위 계급으로 나가가지고 근무하는 게 맞다. 이런 식의 제가 보고서를 올렸었거든요. 근데 뭐 이 경찰 조직의 뭐 특성인지 몰라도 올라가서 변형이 많이 됐어요. 제가 일기인데 일기 프로파일러 중에 반이 지금 경찰 조직을 떠났죠. 떠났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범죄 심리를 공부하고 현장에서 뭐 그 상담이라든지 경험이 되게 많이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다 나갔거든요. 맞아요. 저도 나와 있는 사람 입장으로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런 게 좀 어떻게 보면 현실을 많이 반영하는 어떤 증거인 것 같아요. 2008년 11월 27일 날 아침 9시 25분경에 아는 사람이 살해당했다라는 신고가 112에 들어와서 이제 그 수사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때 전화를 했던 사람이 처음 그 현장을 발견했던 남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지인이 그 전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처음 발견을 했을 때는 7시 40분경이었는데요. 나중에 1시간 반 이후에 신고가 접수가 된 거죠. 보통은 현장을 발견하면 바로 신고를 하는데 한 1시간 반 이후에 신고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니 이 사건은 경찰이 애초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까 7시 40분경에 자기 아내하고 자기 딸이 사망해 있는 거 살해돼 있는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남편이에요. 네. 남편 이름은 김종무. 네. 그런데 본인이 신고하지 않았고 네. 구태여 아는 친구를 시켜서 그것도 1시간 반이 지난 다음에 경찰에 대리 신고를 시켰거든요. 네. 이거는 상식적으로 수사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던 거죠. 이거는 경찰은 아마 저도 뭐 현직에 있었지만 누구나 그런 의심 안 하겠어요? 아니, 자기 아내하고 2살배기 딸이 처참하게 살해된 채로 발견이 됐는데 그거 발견한 시간이 7시 40분인데 왜 본인이 직접 현장에서 신고하지 않고 1시간 반을 시간을 끌고 그 친구를 시켜서 경찰에 신고하게 하겠어요. 애초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안인 거고요. 그러면 그 김종무 사건 이제 현장 상황을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네. 드릴게요.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요. 아파트에 이 김종무의 아내 되시는 분이 백 씨입니다. 백 씨. 35살 먹은 분인데 반듯하게 이 천정을 보면서 누워 있는 상태. 예, 그리고 목과 배와 가슴 부위에 10번 이상의 자창. 네. 자창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찌른 겁니다. 예기로. 예, 자창이 있었고 그 이 현장 주변은 혈흔이 뒤범벅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흉기로 한 10차례 이상을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반듯하게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워 있었다면 이거는 반항의 흔적이 없었다는 의미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옆에 충격적인 건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옆에 김종무와 백 씨의 딸이죠. 2살짜리 딸이 목이 졸린 상태에서 목에 자국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 김종무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는 그때 범행 시간에 없었다. 처남하고 포장마차에서 술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5시부터 7시까지는 사우나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피해 가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현장 상황들이죠. 첫 번째는 왜 지연 신고를 했느냐, 112 지연 신고를 했느냐, 그 현장의 위치가 반듯하게 반항의 흔적이 없다. 이건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많고 침입 흔적이 없다라는 것들이 어떤 이 김종무를 좀 의심하게 된 요소였었고요. 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CCTV를 실제로 보게 되죠.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이 사람의 진술이 맞는 것인가라는 걸 봤을 때 이 사람이 그 처남하고 술을 먹었다라는 시간에 다른 검은 비닐봉지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목격되면서 점차 수사망을 김종무한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한꺼번에 검거 과정까지 다 얘기를 해버리니까 안 되겠어요. 하나씩 풀어야 될 네. 때요. 일단은 자 이제 경찰이 현장 아까 제가 현장 상황 설명한 것처럼 이제 현장 봤죠. 네. 그리고 김종무를 상대로 해서 질문합니다. 그때 이제 김종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의 행적을 얘기해요. 어저께 저녁에 밤 11시까지 아내가 2살짜리 아이는 당연히 데리고 나갔겠죠. 아내를 대동하고 밖으로 나가서 술을 마셨다. 네. 술을 마셨는데 아내가 술을 굉장히 좋아한다.
만취했다. 나는 좀 덜 취했는데 아내가 술이 만취해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내를 놔두고 그 같이 있던 지인한테 아내를 좀 부탁을 하고 잠깐만 아내를 좀 데리고 있어달라. 그리고 그 딸을 데리고 본인이 먼저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네. 먼저 집으로 오고 친구가 01시경에 와이프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밤 11시경에 딸을 데리고 먼저 집에 도착했고 친구가 아내를 01시경에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래서 아내가 곧이어서 딸하고 둘이서 잠이 들길래 자기는 술이 한 잔 더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놔두고 처남이 운영하는 포장마차로 갔다. 1시 이후에 이제 그래서 거기에서 밤새도록 처남하고 술을 마셨다. 그리고는 새벽 5시가 돼가지고 사우나를 갔다. 그리고 사우나에서 나와가지고 7시가 좀 넘어서 집으로 귀가를 했더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7시 40분경에 발견되잖아요. 이런 지경이 돼 있었다. 요게 김종무의 증언이에요. 네. 경찰의 진술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는 김종무가 처남하고 밤새도록 술 먹었다고 하니까 처남을 상대로 질문할 수밖에 없겠죠. 네. 실제로 밤새도록 매형하고 술 먹었는지 물어보겠죠. 그랬더니 처남도 맞다. 매형하고 밤새도록 술 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조목조목 그 시간대는 모르지만 밤새 술을 먹은 건 사실이니까 처남은 그렇게 진술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망 추정 시간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들어와서 아내가 잠드는 시간이 01시. 아내가 잠든 걸 보고 밖으로 나갔으니까 1시부터 그리고 7시가 조금 넘어서 사우나 갔다가 집에 도착하니까 죽어 있다 그러니까 발견되기까지 7시 30분. 그러니까 사망했을 시간은 11월 27일 01시부터 07시 40분 사이 이렇게 이제 이 사망 시간을 추정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거. 사망 시간을 추정하는 건 이 살인 사건 수사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니까요. 네. 범인으로 또는 용의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알리바이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김종무의 그 증언뿐만이 아니라 그 지인이 실제로 그 와이프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 네. 지인의 증언까지 첨가해서 그렇죠. 그것들이 확인이 된 시간이었던 거죠. 이 경우에 이제 그 경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처남도 맞다. 밤새도록 술 먹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그 집을 뒤져봤겠죠. 그러면 누군가가 집에 침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아파트 8층인가 되는데 여기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오잖아요. 날라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누군가 반드시 이 남편 김종무의 말대로라면 침입했을 거 아닙니까? 찾아봤더니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상당히 경찰 입장에서는 눈을 번뜩일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없어진 물건도 하나도 없어요. 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거 제일 중요한 거 그겁니다. 아내가 반드시 누워서 저항은이 없다는 거예요. 저항은이 없다는 얘기는 편안히 누운 채 살해된 상황이라면 이건 100% 면식범이다. 그럼 경찰이 누구를 의심하기 시작하겠습니까? 거기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인 면식범. 유일한 면식범은 이 경우에는 남편이죠. 이거는 의외로 경찰이 쉽게 결론을 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수사관은 옥천경찰서 금종은 경사예요. 39살. 금경사는 촉이 왔죠. 김종무를 직접 조사하는데 한 15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다 보니까 바짝 조졌죠. 네. 그러고 한편으로는 다른 수사관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이 두 부부의 그 주변 정황을 조사를 했더니 이 죽은 백 씨 아내가 한 달 전에 1억짜리 보험을 들어놓고 수익자는 남편 김종무하고 딸로 해놓은 상태였어요. CCTV를 분석했더니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품에 안고 나오는 그 김종무가 보이고요. 네. 이 부분에서 제가 첨언을 하면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evidence with victim appearances 그래가지고 피해자가 가해자하고의 행적을 같이 하는 경우에 이게 알리바이 구성에 그렇게 좋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같은 동선. 네, 사건 터지기 전에. 그래서 이 그 김종무라는 범인이 고도의 머리를 굴린 게 일단은 그 술자석에 애기 데려가는 것도 상식선에 좀 어울려죠. 술 먹으러 회식을 갔는데 부인하고 아이를 데리고 술자리로. 범행 전날, 네, 전날 밤에
술자리를 같이 갔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과연 그 아빠로서 딸하고 부인까지도 뭐 고기나 밥 먹이러 갔는데 설마 공격했겠냐 이거를 제가 볼 때는 맞아요. 노렸던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처남 집에까지 가가지고 또 술을 했잖아요. 처남이 운영하는 포차에. 그럼 이건 뭐냐면 처남이란 건 부인의 또 저기 동생 그렇죠.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김종무는 제가 볼 땐 당시에 경찰을 좀 우습게 한 부분이 하나 발견되는 게 처전에 경찰 자체를 우습게 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건 차후에 부모님 범행에서도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알리바이가 먹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되게 엉성해요. 이 사람이 엉성하죠. 예. 네, 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간에 시간이 붕 뜨는 시간 아까 김 교수님이 그 사망 추정 시간 새벽 뭐 0시 1시부터 7시 사이에 요 과정에서는 뭐 저기 저희가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김종무라는 사람이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이 사람 본능적으로는 가족하고 같이 지낸 알리바이를 사전에 만들어 놓으면 일단은 내가 용의선상에서는 좀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착각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제가 연 교수님 말에 조금 첨언을 하자면 실제로 이 그 신고한 지인 있잖아요. 이 지인이 김종무의 지인이 아니에요. 와이프의 지인이에요. 아내의 지인. 네, 그리고 이 와이프의 지인이 누구냐면 보험을 들게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1억짜리 보험. 그거 했던 지인이어서 그 지인이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 처남이랑 그 헤어졌다고 했잖아요. 원래 그 나중에 진술한 바에 의하면 김종무가 처남하고 같이 집에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처남이 급한 일이 있어서 꼭 가야 되겠다. 어디 가야 된다고 해서 처남하고 같이 못 들어온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남도 같이 목격자로 만들려고 그랬네. 네, 그래서 같은 아까 조금 전에 염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네. 네, 그리고 또 아내를 데려다 준 분조차도 지인이에요. 그래서 셋이 그때 가족 4명이 같이, 그러니까 지인 포함해서 4명이 같이 식사를 하고 그 와이프를 집에 데리러 오게 한 것도 데리고 온 것도 네, 지인이었고 직원한테 부탁했잖아요. 집에서도 같이 조금 그 지인하고 같이 있었어요. 와이프가 잠들고 있고 아이가 잠들고 있다라는 걸 지인한테 목격을 하게 하고 나서 보게 하고. 네, 그래서 진짜 그 알리바이를 다 지인을 통해서 만들었긴 했어요. 아주 뭐 나름대로는 그래도 치밀하게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잔머리지 이게 뭐 말이 안 돼. 이게 닭대가리지.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뭐 그런 부분 등등 벌써 수사관 촉이 오잖아요. 네. 15년 말이 안 정도의 되는 베테랑 얘기예요. 행사면 네, 말이 안 말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금경사가 아주 집중 추궁을 한 모양이에요.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집중 추궁한 지 하루 만에 11월 28일 날 새벽에 자백했어요. 경찰은 바로 긴급 체포를 했고요. 그런데 그때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해는 아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부인을 했고요. 그러면 왜 너 아내와 딸을 죽였느냐고 이제 경찰이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그동안 그 아내가 옷가게도 했고 소주방도 차렸는데 아내가 전부 말아먹었다는 거예요. 다방도 처음에는 했었던 것 같고요. 전부 아내가 말아먹고 그리고 집안 살림은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밥을 안 해주고 거의 외식을 하는 정도였고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흥청망청 마구 사용하고 다니는 그런 불량주부였다 내 아내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부간의 불화가 심했었고 그런 부분이 생각나고 그래서 홧김에 살해를 했다. 즉 말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우발적 살해를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것이 드러나죠. 예. 계획 범죄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한 달 전부터 범행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그 전에 그러면 이제 그 아내는 그러면 좋다. 그렇게 흥청망청하고 불량주부라서 네가 살해했다고 진짜 홧김에 그러면 그 2살짜리 딸을 사실은 2살짜리 딸은 이 목을 졸랐지만 목이 꺾인 상태였거든요. 네. 2살짜리 딸을 죽인 이유는 뭐냐 이렇게 추궁을 했더니 이건 진짜 가히 충격적입니다. 자신이 아내를 마구 찔러서 살해하고 있는 과정에 딸이 깨어나서 그 모습을 보고 기어왔다는 겁니다. 아빠 왜 그래 하면서 그걸 보는 순간 딸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딸을 살해했다. 그러니까 딸을 목격자 개념으로 인식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게 과연 그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아내를 죽이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고 그것이 이제 한 달 전부터 실행을 하려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그 준비 과정이 아까도 말씀하셨지 치밀한 성격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내 같은 경우도 이제 깨어날 수 있잖아요. 술을 먹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수면제를 또 네. 먹일 생각도 했고 수면제를 그 전에도 몇 번 아내에게 복용을 시켜보죠. 10월 말에 이 사건은 11월 27일 날 발생했잖아요. 네. 이미 이 김종무 같은 경우는 범행을 결심하고 10월 말경에 3번에 걸쳐서 와이프가 마시는 커피라든지 음료수에다가 수면제를 섞어서 먹이고 잠드는 시간 그 양하고 이거 뭐 그 수면제를 매달르면 메달을 집어넣어주면 몇 시간을 자고 언제쯤 잠들어서 언제 깨어나고 하는 거를 테스트를 하고 측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수면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본인이 구입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시켜가지고 수면제를 구하도록 했다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그 범행 나름대로 범행 준비를 철저히 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의문점이 가는 게 이 사람 얘기했을 때 나중에는 이제 금전적인 것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데 원래 계획했을 때는 처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런 보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게 됐냐, 언제 알게 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계획을 이미 했을 때 이후에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2008년 11월 초에 그러니까 살해하기 직전에 11월 초에 우연한 기회에 삼성화재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그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인 것 같고요. 그게. 왜요? 그냥 보험금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이는 게 그 경찰 수사관이 보험금 목적이 아니냐고 계속 추궁을 했대요. 예, 예. 하니까 난 그건 아니다. 부인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 가정폭력이 확대된 아주 불행한 사태로 봐라.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네.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이 보험금 목적이 아니라고 빡빡 우겼냐면 보험금 목적인 게 드러나면 이 사람이 돈을 목적으로 가족을 죽인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전에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부모님을 살해한 것도 돈 목적으로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을 목적으로 가족까지 죽인 나쁜 사람이라는 게 노출이 되게 되면 이전에 아버님 어머니 집을 노리고 그 방화 살인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까지 확대되는 게 두렵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아버지 사건은 조금 이따 우리가 하겠지만 네. 이 당시에는 단지 아내와 딸만 죽인 걸 가지고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이 친구는 그거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까지 왜 그런 죄진 놈이 더 도둑이 재발전해서? 재발전인다고 살인이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김종무 입장에서는 이거 우발적으로 계속 몰아가기 위한 노력들이 진술상에 많이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게 돈을 목적으로 하면 이욕적 목적, 즉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연쇄살인으로 이게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 이 수사관도 보통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랬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악랄한 게 그 범행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게 가장 악질적인 범죄자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인이 집을 다 재산을 말아먹고 나는 오갈 데도 없는 실업자가 됐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은 이러는 차라리 다 죽자 그래서 부인도 살해하고 아이도 목졸라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술상 가장 말이 됐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안타깝지만 그 아이 죽인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말려서 목격을 해갖고 내가 살해를 했다 이게 이제 진술에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상황으로 똘똘똘 말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이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거하고 조금 유사한 사건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살해 현장에서 가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얘는 뭐 2살이지만 좀 더 많았어요, 나이는. 그래도 아주 철이 없는 아이가 현장을 목격한 거를 범인 입장에서 보고 목격자로 인식을 했다는 그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또 살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범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2살배기에 불과하지만 심정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 범행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려움의 대상, 목격자로 인식할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좀 입장이 틀린 게 딸도 죽이려고 했을 것 같아요. 애초부터. 네. 저희 같은 이제 범죄학자들은 최악의 상황으로 상정해놓고 그 사람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구석은 하나도 없다고 단정을 하는 게 저희 쪽 업무다 보니까 지금 수령자가 딸하고 본인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딸로 돼 있으면 딸도 그 보험으로 한다고 그러면 제거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뭐 딸의 보험금을 대신 뭐 이렇게 보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 입장에서 되게 복잡하거든요. 상황 자체가. 그리고 어차피 부모님을 살해한 이판사판인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그 부모님을 살해한 이후에는 성격 자체가 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피맛을 봤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교수님 말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가설을 하나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볼 때는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진술을 번복하지 않고 계속 자기는 우발적으로 딸이 증거로 보이고 목격자로 보였기 때문에 살해했다고 계속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애시장도 부인도 살해하고 아이까지도 싹 정리를 하는 쪽으로 정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했을 가능성도 저는 일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죠. 김윤희 프로파일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저는 그 순간에 뭐 딸까지 살해할 생각은 없었지만 딸이 방해가 된다면 기꺼이 제거할 거 생각은 이미 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이 부모를 죽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 내 와이프가 임신 3개월이었다. 아이를 위해서 내가 그때 돈이 필요했고 살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됐다는 얘기들을 강조를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밝혀지고 나서 자기네들이 진술을 한 부분인 거잖아요. 전 그랬다면 아이를 살해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살해한 동기에 딸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얘기했다면 네, 얘기했었어요.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딸을 죽일 이유가 없다. 네, 그렇게 그 사람의 얘기만 한다면 딸이와 처가 나한테는 중요한 사람이었고 딸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내 부모를 죽였으니까 그렇게 난 소중한 아이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딸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계속 생각을 맥락이?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갖다 붙이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저희 쪽에서는 일가족을 다 잡아먹은 식인종 이론이라고 그래요. 외국에는 범죄학 이론이 용어가 하도 많아가지고 일가족을 다 잡아먹은 식인종 이론이 뭐냐면 그 노 부부가 있는데 그 3대가 같이 살아요, 식인종이. 근데 여기서 갑자기 다 굶게 생겼으니까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미안하지만 당신들을 잡아먹어야겠다. 내 새끼들이 굶으니까. 이라고 부모를 다 잡아먹어요.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부인하고 자기하고 자식들이 있는데 그 애들이 또 배고파해요. 그랬더니 와이프한테 미안하지만 널 잡아먹어야겠다. 애들을 위해서 죽어줘라. 그래서 부인을 또 잡아먹고요. 그다음에 자식들이 남고 자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죽어서 아이한테 고기를 줘야 되는데 아빠가 살아야지. 너네는 안 되겠다. 미래에 대한 거는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날 위해 죽어줘라. 그래서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런 설화를 가지고 외국의 일부 범죄학자들이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 A라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B라는 이유를 대고요. B라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C라는 이유를 대서 나중에 한 바퀴 돌고 나면 본인밖에 안 남는. 그러니까 그게 식인종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일가족을 다 잡아먹은 식인종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김종무가 제 가설이긴 하지만 이 아이도 사실은 새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방해 요인이었을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셨죠. 거기다가 와이프 이미 킬 했죠. 목적을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1억 원 가지고 다 탕진하고 쓰자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막가파식의 사회인을 모의하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제가 옳다는 게 아니고 가설로 적용을 한다면 이런 가설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시청자분들의 몫이네요. 네. 우리 셋이 얘기한 거는 옳은 건 없어요. 근데 네. 가설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청자분들의 어떤 판단에 맡겨야 네. 될 것 같고요. 범행 당일날 범행 수법은 일단은 짚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범행 수법은 가능하면 우리 사건으로 해서 디테일하게 묘사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게 빠지면 또 이거 구색이 안 맞아요. 그래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종무는 한 달 전부터 수면제를 준비하고 아내를 또 어떤 뭐 딸을 살해하려고 준비를 했어서 뭐 음료수에 술에 타 먹여보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드디어 사건 당일입니다. 디데이죠. 본인이 딸부터 데리고 오고 아까 이 목격자로 알리바이 활용하기 위해서 지인을 통해서 데려오도록 하고 아내가 들어왔어요. 집에 온 아내를 수면제 탄 물을 강제로 먹입니다. 미리 준비해서 있던 걸로 강제로 수면제 탄 물을 먹이고 조금 있으니까 잠시 후에 이제 아내가 거의 정신을 잃게 되죠. 술 먹은 데다가 수면제 탄 물 먹으면 진짜 효과가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요. 정신을 잃고 이제 잠이 들으니까 사실은 자기 아내를 이제 살해하는 과정에서 애초부터 흉기를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네. 원래는 베개 같은 걸로 누르고 이불 같은 걸로 누르고 액살하려고 그랬어요. 목을 졸라서 살해하려고 그랬는데 목을 누르고 있는 순간에 그 아내가 눈을 번쩍 뜨면서 누구누구 아빠를 불렀다고 해요. 이건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 현장을 본 사람은 본인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순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둔 그러니까 머리맡에다 흉기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흉기 뭐 이런 건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걸 꺼내서 정신없이 공격을 해서 살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2살짜리 아이가 이제 울면서 왔기 때문에 또 아이도 액살 목을 졸라서 그러니까 비구폐쇄로 살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입하고 그 코를 박아서 근데 그게 잘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다. 그래서 살해한 저 수법은 그 정도 선에서. 그 부인이 얌전하게 누워 있다고 하는데 이 친구 말로는 그 입을 뒤집어 썼는데 눈 깨고 저항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외국 책을 인용을 많이 해보면 사람이 죽기 전에는 보통 힘의 한 10배 정도의 힘이 발생한대요. 살아남으려고요. 오히려 상대방을 제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부인이 들어놓은 상태에서 남편이 목을 조른다? 그럼 저항을 심각하게 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목을 조르고 죽이려고 시도했다면 목에 분명히 졸린 흔적들이 정확하게 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반듯하게 찔린 자국들만 한 15군데가 나왔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범인의 잔혹성이나 사전 모의성을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특히 이제 홈플러스가 가지고 31cm짜리 길이 칼을 미리 네. 준비해 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사용하려고 했지 이걸 미리 비상용 무기로 준비하는 살인범은 제가 본 적은 없거든요. 따라서 초기부터 아예 기절한 상태에서 여성의 필살 부위, 보통 가슴 부위가 되는데 여기에다 칼을 일단 계속 한 방 하고 그 다음에 여성을 그냥 그러니까 그때 되면 찔리니까 눈이 깼겠죠. 이 상황에서 절명시키는 방법으로 정리하지 않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이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 코를 막았다가 안 되니까 한 손으로 목을 졸랐다가 두 손으로 졸랐다가 안 되니까 뭐 수건을 해갖고 뭐 이렇게 졸랐다고 하는데 또 예시당초 수건을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아까 말에 좀 연장선상인데 왜 그러냐면 이 과정이요 진술이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살인을 할 때 그 복잡한 살인범은 좀 많이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우발적 살인은 복잡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전에 모의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 그 상대방을 제압하는 게 필수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너무 지저분해요. 제가 볼 때는 진술 내용이. 물론 살인을 인정하고 나면 그때부터 수사관하고 검사들은 방심하는 게 있어요. 그래 네가 살인죄를 인정을 했으니까 너는 어차피 살인죄로 기소할 거 처벌받을 거야. 과정에 있어서 네 말은 그래 믿어줄게. 이런 식으로 약간 심리적 딜을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건 맞아요. 네, 그래서 제 느낌에는 자기의 죄책을 어차피 잡힌 상황이니까 좀 줄일 목적으로 과정상에서 좀 어수룩한 과정으로 한 걸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말이 없으니까요. 말이 없고 결국 이 범인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재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찰 수사관 입장에서는 그 재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기소의 문제만 공소 제기하는 데만 문제가 네, 없다면 맞아요. 그대로 따르는 경향은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제도 뭐 경험칙상 봐도 그런 것 같고요. 요 경우도 보니까 이 준비는 맞아요. 준비는 2008년 11월 초에 준비했단 말이죠. 초에 운전기사용 그 장갑을 준비해 가지고 신발장 서랍에다 미리 넣어놨어요. 네, 미리. 저는 그 부분이 제일 네. 걸렸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운전자용 그 장갑이 밀리지가 않죠. 안 밀리죠. 그러니까 예, 칼 밀리지 쓸 않고 때만 쓰는 벗겨지지가 거예요. 않죠. 근데 보통 제가 범죄자들이 보면은 목장갑을 많이 끼거나 그렇죠. 보통 그런 장갑을 끼는데 흰장갑. 운전자용을 했다라는 건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는 사실 어떤 경박박을 하려고 했던 용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칼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그러니까.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네. 이걸 준비할 때 저도 이 부분도 그런데 세트로 구입했지 않습니까? 운전기사용 장갑을 준비하면서 또 동시에 대전에 가서 샀어요. 대전에 가서 홈플러스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길이가 31cm, 날 길이가 17cm면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해요. 규모예요. 네. 그걸 또 같이 구입해요. 그러니까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운전기사용 장갑에다가 칼을 동시에 구입했다는 얘기는 미끄러지지 않게. 원래 이 칼 들고 공격하는 범인들이 이 그 본인도 현장에서 많이 다쳐요. 칼이 밀리죠. 칼이 밀리기 네.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세트로 같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운전기사용 장갑, 그 흉기 사용의 목적이 저도 있었다고 보고요. 그걸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발장 서랍에다가 장갑 놔두고 또 칼은 보일러실에다가 은닉해 놨어요. 그리고 사건 당일날 먼저 들어왔잖아요. 딸 데리고. 네. 그게 이제 00시 40분경이에요.
먼저 들어와서 장갑하고 식칼을 머리맡에 놔둡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본인 얘기는 이불로 덮어놓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는데 깨어나가지고 누구누구 아빠하고 발버둥을 쳐서 배하고 옆구리하고 목을 이제 공격했다. 한 15회 정도 공격한 걸로 나와요. 그렇게 얘기하고 뭐 딸 같은 경우도 울면서 기어왔다 본인한테. 그래서 아까 뭐 비구폐쇄로 살해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돼서 그 주변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서 흰 수건을 걷어가지고 와서 아이 목을 X자로 걸어서 졸랐다. 그러니까 교살이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인의 어떤 그 진술을 토대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증거인멸 방법이 더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 CCTV를 피해갈 방법들을 여러 맞습니다. 구상을 했더라고요. 네. 자신이 어쨌든 찔렀다 보니까 옷이라든지 이런 데 피가 다 묻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처리하면 안 되니까 그걸 다 벗어서 그 비닐봉지에 넣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들고 가는 걸 CCTV에 목격되면 안 되니까 베란다에서 그거를 던지죠. 바깥으로 던집니다. 맞습니다. 예, 참 이건 그러면서 이제 나가서 그 봉지에 담겨 있는 옷가지들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차에 실어서 다른 곳으로 가서 그걸 태우죠. 살해하는 과정에서 피가 많이 묻었겠죠. 네. 피 묻은 흉기, 그 다음에 옷 이거를 이제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벽에 바짝 붙어요. 그 벽에 바짝 붙어서 나름대로 반대쪽 이렇게 난간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래로 비닐봉지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집을 나설 때는 그 비닐봉지 없이 조용히 딱 내려오는 거죠. 근데 그것도 CCTV에 나중에 발견이 돼요. 그리고 난 이제 나와서 아파트 밑에 화단 쪽에서 그 던진 비닐봉지를 찾아서 들고 다른 마을로 가요. 인근에 있는 그 마을에 가서 불태웁니다. 옷가지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피 묻은 옷가지를 태웠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또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를 다시 들고 와요. 그래서 집 앞으로 와가지고 집 앞에 있는 화단 밑에 베란다에 있는 화단에다가 그 흉기를 다시 묶거든요. 이 심리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무리 해석을 해보려도. 이게 전- 뭐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자기 근처에 놓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흉기, 네, 왜 그러냐면 이게 가장 핵심적인 증거거든요. 칼이죠. 네, 옷가지 같은 경우에 뭐 널브러져 있으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칼은 뭐 혈흔도 묻어 있고 좌우지간에 흉기가 발견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끔 가서 그 캐 본다고 그러죠. 미국에도 그런 사례 많아요. 총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증거물이 내 옆에 있어야지 안심하는 심리. 네, 네, 네. 그 쉽게 표현해 주셔야 될 것 그런 같아요. 이론이 많아요. 그래서 비슷한 네. 맥락인데요. 어떤 거였냐면 그 태우는 현장까지 가지고 가요. 그 칼을 예. 네, 가져갔는데 거기서 휘발유도 다 준비해서 가서 태웠는데 이게 태워지지가 않잖아요. 정확하게 이걸 어디서 묻으려고 하다 보니까 뭔 생각을 했냐면 비 와서 이게 드러날 거라는 생각을 생각하거든요.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단에서 화단 밑이잖아요. 이렇게 물이 네. 떨어지는데 거기에 물이 안 고이는 걸 봤었대요. 그래서 스며들으니까 그러니까 그 베란다 밑에인 거죠. 화단에 바로 화단 이렇게 비가 오는 곳이 아니라 그 베란다 쪽 이렇게 계단이 있고 그 밑에 네, 그래서 빗물이 안 맞는 곳이었대요. 근데 거기다 놓으면 빗물에 휩쓸려 가지 않겠다. 계속 내가 보니까 저기는 빗물이 안 고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묻어 놓으면은 저기선 발견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다라는 진술을 해요. 근데 저도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져갔다가 멀리 있는 것보단 가까이 두고 파이지 않을 장소가 어딘가라고 생각했을 때 화단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흉기를 옷 태우는 과정에 옷 태우는 그 인근에다 묻어뒀다가 나중에 그게 발견이 되면 내가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 차라리 치밀하게 감추는 건 나하고 가까운 곳에다가 숨겨두자는 심리. 그렇죠. 그러니까는 외국의 연쇄살인범들 보면 시신을 다 보관을 했잖아요. 자기 맞습니다. 집에. 예. 왜 이 시신을 어디 딴 데 갖다 파묻었다가 뭐 도로가 난다던가 뭐 좌우지간 하다가 묘령의 백골 시체가 발견되면 수사가 개시가 되니까 이거 자체가 싫은 거죠. 가장 안전한 곳은 내 통제하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흉기조차도 사실은 뭐 자기가 검거가 되면 발견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완벽한 알리바이를 형성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흉기 같은 경우도 자기가 항시 찾을 수 있는 위치에 두면 이거 자체가 자기한테는 심리적 위안 내지는 안정감을 놓이게 하는 요소이지 않았겠냐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해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만- 경찰 네.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고마운 일이잖아요. 고맙긴 한데 이렇게 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기 같은 거 쓰는 마약 범죄자들이 주사기를 원래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네. 버려야 되는데 요즘 주사기도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주사기가 다량으로 나오면 신고하거든요. 실제로 신고하죠. 많이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사기를 뭐 트렁크에 널고 다녔다가 나중에 이제 경찰한테 잡힌 거죠. 그랬더니 주사기가 한 4, 50개 나오니까 4, 50방 투여한 게 된 거예요. 상습으로. 그렇죠. 투약. 그러니까 쓰지 않는 주사기는 관계가 없지만 쓴 주사기도 들고 다니는 마약범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대부분은 소각하거나 없애거나 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지만 일부 머리를 잔머리를 굴리는 범죄자들은 내 근처에 나는 잡힐 일은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좀 심리적 위안 즉 공포 검거에 대한 공포나 수사에 타겟이 되는 공포로부터 벗어나자 이렇게 위안을 받는 일종의 토테미즘 비슷한 게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거하고 맥락이 닿네요. 네. 유실되는 거 자체도 두려웠기 때문에 들고 왔고 또 들고 와서 장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평소에 봐뒀던 낙숫물이 떨어질 때 흘러가지 않고 그냥 그 토양 그 자체가 그대로 원형 유지되는 그 장소를 선택해서 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견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사고 방식이 되게 터널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계획을 할 때 되게 꼼꼼히 계획을 하잖아요. 한 달 정도면.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생각에는 꼼꼼한 부분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했을 때는 과연 꼼꼼한 게 아니라 빈틈이 너무 많았던 상황들이 많은 거예요. 더욱이 이 사람이 어디까지 준비를 했냐면 자기가 CCTV에 비칠 거라고 생각해서 범행 전 옷을 비슷한 거를 네, 비슷한 걸 입고 나가요. 나가잖아요. 예. 그것까지 다 고려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옷을 입어도 CCTV 그쵸. 분석 경찰이 아주 꼼꼼하게 다 하거든요. 그것까지도 고려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내가 첫 번째 범행에 대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경찰에 대해서 우습게 본 측면과 함께 난 이 정도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생활 패턴인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면 난 될 거야라고 생각했던 방식으로 여태까지 살아왔던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저는 범행에도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치밀하지만 허술한 거네요. 네. 하여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흉기를 뭐 유실되지 않도록 갖다가 묻어둔 거는 나중에 경찰이 기소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거든요. 이거 이제 이 사건하고 별개의 얘기를 이제 제가 꼭 하는데 사실 살인 사건 같은 게 발생했을 때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공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데 예전에 제가 그 취급한 사건 있었어요. 그 유명한 공인내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청산여상 3학년 그 여학생 살해해가지고 이 건축물 틈 사이에다가 유기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용의자로 검거했던 4명 범인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흉기 사용한 흉기를 다리 위에서 개천으로 버렸다고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형사들이 거의 한 달 가까이 그 막아놓고 앞뒤로 통제해놓고 채라고 그러죠. 이렇게 둘이 치는 채 그걸로 쳤어요 모래를. 그래서 흉기를 찾으려고. 근데 생각보다 의외로 개천에 흉기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각종 칼, 저 개천 파니까 수도 없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그거 실패했고요. 자백만 가지고 기소를 했다가 나중에 무죄 떨어져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기 직전에 공교롭게 그 4사람들이 좋지 않은 상황들을 다 맞이해가지고 넘어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흉기를 찾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 좀 뭐 잠깐 드린 거고 기회가 되면 공인내 사건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경사 15년 베테랑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멋진 형사, 제대로 하는 형사, 능력 있는 형사는요. 저도 늘 말씀드려요. 저도 포함돼서 마찬가지예요. 뭐 언론에 무슨 어쩌다가 큰 사건 하나 딱 해결해가지고 언론에 스포트라이트 쫙 받는 그런 형사가 유능하고 훌륭한 형사는 아니에요.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그 시골 지역에서 어떤 그 지방에서라도 그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있으면서 크고 작은 사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포기 않는 그런 형사들. 그런 형사들이 진짜 유능하고 훌륭한 형사들이거든요. 이 금경사는 제가 볼 때 아주 훌륭한 형사였던 것 같습니다.
형사는 또 이렇게 살인 사건이 이제 해결이 되면 반드시 그 유사범행 내지는 여죄를 또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경사가 김종무 이 범인하고 연관이 있는 모든 그 주변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우리 염 교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 2년 전에 그 동네 옥천군 금구리 단독주택에서 화재 사망 사건이 있었고 그때 노인 그 부부가 두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알고 보니까 김종무의 친부모님이에요. 네. 그래서 그 금경사가 이거는 뭔가 연관성이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2년 전에는 그 사건은 그냥 두 노부부의 동반 자살로 처리가 됐었죠. 네. 그런데 이제 금경사는 드디어 그 부분도 아마 내가 판단할 때는요. 금경사가 그 사건 그 내사 종결할 때 화재 사건 있어요. 네. 그때도 이게 석연치 않다는 네, 생각은 했었을 것 같아요. 지역 그래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사건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사건 2일 만에 불나가지고 노부부가 이틀 만에 병원에 후송됐다 사망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이제 또 수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추궁하게 되죠. 예, 그래서 자백을 또 하게 됩니다. 예. 이것도 계획 범죄였다라고 드러나게 되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뭐 뻔해요. 2년 전에 화재 사건이 발생했었고 그때 두 노인네가 사망했는데 그 노인의 아들이 김종무다 그러면 분명히 유족으로서 김종무가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진술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기록은 있거든요. 네. 내사 종결했다고 하더라도 내사 종결 기록이 경찰 서구에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요즘에는 컴퓨터에 다 저장돼 있고요. 그래서 그걸 뒤져가지고 김종무가 그때 유족 신분으로서 조사받은 내용을 봤어요. 그랬더니 김종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는 평상시에 이 허리 수술을 받은 어머니가 평상시에 허리 통증 때문에 엄청 힘들어했고 아버지도 또 많이 아파가지고 두 부부가 희망이 없는 상태, 두 부모가. 그래서 굉장히 낙담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자살 가능성을 자꾸 암시를 하는 진술을 김종무가 그 당시에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경찰이 그 당시에 아마 금경사는 아니고 딴 사람이 수사를 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진술을 보니까 김종무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런데 김종무가 거기서 완전히 그 배제될 수 있었던 의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정황은 김종무의 아내의 진술입니다. 알리바이를 지금. 예, 알리바이를 남편은 그날 그 불난 날이죠. 하루 종일 나하고 같이 있었다. 이렇게 아내가 진술을 했어요. 결국 그 당시에 경찰은 생활고를 비관한 그 부부의 동반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종결을 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동반 자살이면 불을 지른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죠? 그럼 여기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불을 한 분이 질렀다는 얘기인데 말이 그렇지 한 명은 안 죽겠다고 그러고 한 명이 불 질렀으면 이것도 살해와 자살에 경합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당시 경찰 수사진이 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럼 뭐 아버지가 휘발유를 뭐 구해온다든가 유류화재인 거는 뻔히 나올 텐데 감식했으니까 그러면 유류화재하고 그다음에 또 탈출 시도했냐 안 했냐 이런 것까지 따진다면 이게 과연 자살이겠냐 의구심을 가지는 게 당연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식선에서. 근데 사건이 너무 좀 쉽게 종결이 된 게 아들은 뭐 알리바이 없다 하니 그냥 아들 말만 듣고 사건을 이렇게 쉽게 종결을 해버렸거든요. 예. 이게 어찌 보면 김종무가 나중에 부인하고 아이를 살해하는데 맞습니다. 죄송한데 또 다른 살인을 방치하는 원인이 아니었겠냐. 제가 경찰을 비난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맞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 제가 이 사건 내용을 보면서 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이 얘기는 제가 좀 안 하고 넘어가려 했어요. 워낙에 우리가 이 사건 의뢰를 시작하고 김윤희 프로파일러랑 나랑 좀 잘못되고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어요. 지나치게 이제 경찰 조직을 아니 이거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저도 사실은 이 얘기는 그냥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두리뭉실 하려고 했는데 염 교수님이 지적하니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거는 분명히 그 당시에 경찰이 김종무를 데려다가 조사를 유족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쉽지 않은 피해자입니까? 겁니다, 두 그건. 부모를 네. 화재로 잃은 그 비통한 사람을
경찰이 데려다 조사를 했다는 얘기는 알리바이를 깨봤다는 얘기는 그렇죠. 아내를 상대로 이 사람이 그날의 당일의 행적을 깨봤다 확인했다는 얘기는 김종무를 일정 부분 의심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저희 같은 경우 지금 다 휘발유를 뿌려놓은 상태잖아요. 거기다 그 라이터를 켜게 되면은 가까이 있게 되면은 이 손 쪽인 부분에 화상이 화상을 입습니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했어야 될 것 같고 아까 연 교수님이 얘기한 부분이 들어맞은 게 김종무가 진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 어떻게 피해 아내랑 딸을 죽일 생각을 했냐라고 했을 때 내가 부모를 죽여 봤더니 될 것 같았다, 성공할 것 같았다라는 얘기를 진술을 합니다. 그 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수사가 제대로 되고 꼼꼼하게 됐다면 아내와 딸은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뭐 네. 수사를 떠나서 어쨌든 휘발유를 구해왔잖아요. 휘발유 구해왔으면 지금 뭐 제가 뭐 냉정하게 얘기하지만 근처에서 와가지고 2, 3리터짜리 페트병 들고 와갖고 휘발유 사가는 사람 싹 뒤지면 나오거든요. 이게 왜 그러면 여기서 그럼 불을 질렀다고 보면 아버지가 불 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머니는 허리가 아프시니까 그럼 이 85세 어르신이 휘발유를 구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거를 조사하는 게 저는 가장 기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염 교수님 이 네. 사람이 옥천에서 휘발유를 구하진 않았어요. 나름 또 네. 치밀해요. 네, 멀리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사건은 저도 헷갈려요. 치밀하면서도 엄청나게 허술하고 어디 가서 구해왔냐면 보은군에 가서 구해왔어요. 옥천이 아니고 보은군 소재에 있는 주유소에 가서 1.5리터짜리 2통을 사가지고 본인의 차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범행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아쉽다는 거죠. 김종무를 어떤 형태로 의심을 했었기 때문에 아내까지 불러갖고 알리바이를 깼잖아요. 확인을 했잖아요. 그랬다면 그 당시에 김종무 차 정도는 수색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부분이 간과됐기 때문에 김종무를 의심한 것까지는 수사관 촉으로 맞아요. 그런데 이왕 의심했으면 끝까지 좀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간과됐다는 거죠. 일단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면 원샷 원킬이 아니고 그냥 원샷 투킬이에요. 뭐냐면 부인을 살해하면서 일단 보험금을 이게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1억 드러났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거 전체적으로 윤곽을 보면 자기의 살인에 그러니까 부모를 살해한 존속살인 2명이나 돌아가시게 한 살인 사건의 거짓 진술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부인을 살해할 수밖에 없는 동기가 사실은 이게 더 크다고 봐요. 왜 그러면 부부싸움을 하다 보니 계속 생활고가 있었기 때문에 부인 입장에서는 야 이 바보야 가서 돈 좀 벌어와 이렇게 계속 싸웠을 거고 이 자꾸 시비가 걸리다 보면 나중에 부인 입장에서 협박할 수 있는 뭐 협박을 했다는 것보다 추정을 해본다면 너 그때 내가 거짓말해갖고 너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거 내가 막아줬잖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저는 어차피 가설을 설정하는 게 업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건 조사 내용은 대부분 보험금 1억이라는 게 주로 이제 포인트로 잡혀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전 사건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가장 결정적인 부인이거든요. 알리바이를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부인 입장에서 남편이 추정적으로 부모 시부모를 다 죽였겠구나. 그리고 집 그 1억 팔아서 같이 썼구나. 뭐 이런 식의 이해를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야, 이 부분은 우리 우리 염 교수님 오기 직전에 이 김윤희 프로파일러하고 저하고 앉아가지고 잠시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내는 알았을 것이다. 알았어요. 부부,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남편이 살해했다는 사실을 아내는 알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김종무 입장에서는 아내는 영원한 경계 대상이에요. 숙제. 어떤 네. 면에서 보면 언젠가는 제거해야 할 대상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하나라에서 발 뻗고 살 수 있거든요. 아내가 죽지 않으면 자기는 영원히 아내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사실 오기 전에 염 교수님 지금 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하고 우리가 한참 그 얘기를 했죠. 아니 거기다 부인 입장에서도 보면 남편이 미웠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남편이 이 상황이 뽀록이 난다 표현하잖아요. 이게 드러나게 되면 자기는 살인 사건의 공범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알리바이를 형성해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부간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게 소위 말하는 공범의 갈등 관계 형성이란 게 처음에 할 때는 희귀덕대고 같이 범죄 수익도 나누고 하지만 나중에 보다 보면 제가 불면 내가 죽고 내가 불면 이제 제가 죽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완전히 철저히 원수되잖아요. 이것도 제가 볼 땐 부부간이 2년이 지났다면 시부모의 그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이 부부간에 서로 그러니까 뭐 부인이 남편을 공격하려는 목적은 아니었겠지만 자고는 양쪽에서는 서로 불신이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팽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이 사건은 현재까지 정의를 내린 거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은 없어요. 아내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그냥 보험금 목적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처벌받고 끝날 때까지.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사건 의뢰를 하면서 우리 셋이서 진짜 각각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지는지 아내 살해 동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염 교수님 도착하기 전에 우리 PD님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김윤희 프로파일러하고 그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는 아내는 언젠가는 제거해야 될 대상이라고 인식했을 거라고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맞아떨어졌는데 이게 반드시 옳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셋은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다는 거는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금경사가 수사하는 과정에서요. 하나 또 새로운 목격자를 찾아냅니다. 금경사 훌륭해요. 상일날 불이 나는 날 그 집에서 아들처럼 보이는 사람이 도망치듯이 집을 빠져나가는 거를 봤고 잠시 후에 그 집에서 불이 솟아올랐다. 이런 목격자를 하나 금경사가 확보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금경사는 자신감 갖고 속된 말로 이제 조진 거죠. 그래서 결국 자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살해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또 충격적인 일이 이제 이 조사 과정에서 나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살해 과정에도요. 한 달 이상 살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네. 뭐 사는 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휘발유 사는 거부터 그리고 네. 어떻게 침입할 것인가 이것을 그런 방법도 계획했고요. 이 사람은 범죄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휘발유가 있는 상태에서 불을 지피게 되면 자기한테 불이 확 타면서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안 했어요. 네. 그런 이제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방법들을 다 피해가서 범행을 했어요. 그래서 펑소리가 나오자마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범행을 다 했어요. 이게 어떻게 했냐면요. 이건 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먼저 6월 달에 준비를 하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살해하려고. 6월 초순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휘발유 2통 사가지고 차에다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6월 9일 날 오후 3시경에 어머니 아버지 만나러 갑니다. 그 단독주택. 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만나고 주방 뒷문을 열어두고 나와요. 네. 주방 뒷문을 미리 열어두고 나오고 그 다음날 갑니다. 6월 10일 날 01시경에 가요. 새벽 1시경에 가서 그러니까 미리 열어뒀던 아까 주방 뒷문으로 침입하는 거예요. 네. 본인이 침입하려고 그 전날 가서 문 열어놓은 거니까요. 그 침입해서 거실에다가 휘발유 뿌리고 특히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안방 문 앞쪽에다 집중적으로 휘발유를 뿌려요. 그리고 거실 소파에다가 좀 뿌리고 특히 부엌에 있는 가스 호스에까지 칠을 해놔요. 기름을.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나이타 불을 켜면 본인도 다치잖아요. 빠져나갑니다. 다시 주방 그 침입구 주방 뒷문으로 싹 빠져나가서 현관 앞에서 창문을 열어놨거든요. 또 창문에다가 손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일회용 라이터를 탁 켜니까 휘발유니까 순식간에 벙 하고 붙어버린 거죠. 그렇게 이 범행을 했습니다. 엄청 치밀해요. 그 부분은. 네. 근데 이게 살해 동기가 나중에 또 나오잖아요. 네. 살해 동기도 금전적인 목적이었지만 그 이을 수 있었던 게 이 집이 명의가 본인 거예요. 네, 본인 부모님이 이 사람 형제가 많았었는데 막내인 김종무한테 이 집을 명의를 아예 준 거였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김종무 입장에서는 부모가 사라져야 이 집을 자신이 온전히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모를 죽인 거죠. 그렇죠. 명의를 아버지 어머니가 그 집을 이제 이 김종무 앞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집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는 뭐 속된 말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이걸 빨리 처분해야 할 입장이 있었단 말이죠. 본인도 직장 그만두고 포장마차 하고 그러는데도 쫄딱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제거 대상이 됐고 또 특히 이 아내를 미워했어요. 사실 그 아내 백 씨 같은 경우는 다방 종업원으로 있는 여성을 김종무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시골 지역이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시골 지역에서 다방 종업원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다방 종업원하고 결혼한다는 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대가 심했고요. 그래서 며느리한테도 굉장히 쌀쌀하게 대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인 부분도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대출금이라든지 카드비 채무가 1억 5천 이상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불을 내고 어머니 아버지를 살해한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막둥이더라고요. 거의 네. 아버지가 40 넘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다 형제도 많은데 그 집 명의를 막내 아들한테 해줬었던 거는 그만큼 막내 아들을 네. 사랑하고 애정했다라는 증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 부모를 살해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자, 불을 냈죠. 불을 내고 난 다음에 그 집은요. 이제 홀랑 탔는데 안 팔렸어요.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집 팔리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융자를 받아요. 자기 명의로 4천만 원 정도 융자를 받아가지고 집을 싹 수리해서 2천만 원에 전세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 전세 2천만 원 받았잖아요. 그걸 생활비로 사용을 했어요. 김정무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활고가 지속됐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도 또 이 사람의 합리적이지 않은 사고라고 생각했던 게 그렇게 범죄가 일어나고 사람이 죽었면은 집이 안 팔릴 거라는 것도 그렇죠.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럼 이 사람은 이 집을 고스란히 팔면 1억 얼마가 자기한테 떨어질 거라고 분명히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위험을 감수했을 텐데 결국 자기 손에 떨어진 건 2천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생각의 합리화가 너무 적은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치밀한 듯 허술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고 생활고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1억 5천에 팔 생각으로 부모를 죽였는데 사실 사람 둘 죽은 집에 누가 시골 지역에서 그 집을 사겠습니까? 결국 못 사니까 불났으니까 수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 대출 받아가지고 집 수리하고 전세 내서 2천만 원. 그 결국 손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그 허술한 듯 치밀한 어떤 그런 범행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속되고 나서 송치되니까 정신감정의뢰 하게 됩니다.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근데 결과는 아무 이상 없는 걸로 결론이 나와서 정신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무는 전과도 없었습니다. 네, 없었어요. 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그 범행의 3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목적 설정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걸 집행하기 위한 수단을 구성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결과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 김종무 사건은 정말 찾기 어려운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목적 설정과 수단 구성이나 집행은 완벽해요. 그냥 열심히. 네. 그것만 보면 그냥 그 연쇄살인도 될 수 있고 나쁜 사람이고 하는데 결과 예측을 아무것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게 빨가사리 범죄자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기어 올라가긴 하지만 나중에 보면 결과가 없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이런 상황이 발생. 궁극적으로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당시 그 범죄가 너무 심해지니까 그러니까 국가 정책적으로도 이 사건을 좀 언론에 띄운 물론 나쁜 놈이긴 하지만 띄운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뭐냐는 정체 불명에 그러니까 해파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물고기도 아니고 그래서 조개도 아니고 이런 식의 지금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의 범죄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이 사람은 2009년 4월 8일 날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부에서 김명환 부장판사네요. 그분이 현조건주물 방화치사. 이건 저 방화치사 굉장히 커요. 이 현조건주물 방화치사, 존속살인, 또 살인 세 가지 죄명으로 사형을 선고했어요. 1심에서는. 네. 그런데 그해 10월 3일 날 대전 고등법원에서 청주재판부요. 거기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됩니다. 그 사유가 저는 이 부분 정말 이거 사형 이거에서 또 오원춘이 때도 얘기했지만 다운돼 가지고 무기징역 오고 하는데 이거 진짜 얘기할 때마다 열 받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 그 사유가 피해자인 그 아내의 낭비벽과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 피해자가 스트레스로 인한 것들이 있었다. 뭐 원하는 살만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근거였었어요. 맞아요. 저는 그게 다 이 사람이 만들어낸 핑계일잖아요. 아니 프로파일 이거 그거 말고요. 부모님을 그 집을 몰이고서 존속살인하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만 해도 사형 나와야 돼요. 맞아요. 예, 이것만 해도 사형이라니까요. 열받는 거죠. 예, 이런 건 진짜 이건 거기다가 아이가 좀 범행을 목격했다. 그래서 뭐 부인은 살아났다 치죠. 칼이 비껴가서 아이를 죽였잖아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것도 사형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박한상이 했지만 부모님 다 죽여도 근데 이게 무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이게 현실이 그래요. 이 사건이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 왜 무기냐 이거예요 저는. 도대체. 여기 그 재판부 판결문을 다행히 제가 갖고 왔어요. 읽어볼게요.
피고인의 심신이 약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신 감정을 한 결과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를 만한 배경이나 상황도 아니었다. 두 차례 범행에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치밀하게 계획됐고 범행 후에는 양심의 가책도 없이 생활하는 등 사회에 준 충격이 너무 크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형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일고 있으나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래서 저는요 좋습니다. 대한민국이 뭐 OECD 국가에서 이제 뭐 어차피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잖아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형제도가 또 현행법에서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랬다면 상징적으로라도 사형은 집행하지 않더라도 사형 선고는 사형수 신분은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지금 같으면 뭐 쉽게 얘기하면 가석방 불가능한 무기징역, 그러니까 종신형. 예, 종신형을 한다 치는데 이때만 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네 명이나 죽었는데 이게 어떻게 무기예요? 법감정이란 건 전혀 생각 안 한 거고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변호사님을 잘 샀던가 아니면 판사님이 당시에 눈이 멀어갖고 선고했다 생각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 누구도 용납 못하는 판결이라는 얘기죠. 제가 좀 화가 나서 좀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 사실은 그렇다고 제가 뭐 사형 존치론자냐 폐지론자냐 이 부분을 제가 밝히고 싶지는 않지만요. 그게 문제고. 상징적으로라도 사형제도가 아직까지는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법관은 현행법이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적어도 대한민국에 아직까지는 사형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사형 선고하도록 아직 돼 있잖아요. 아직까지 현행법이. 그렇다면 법관은 사형 폐지에 뭐 어떤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라는 데 연연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법관이 왜 거기에 연연합니까? 법관은 정해진 법규 내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사형 선고를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집행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집행은 법무부 장관 명령으로 교도관리가 하는 거니까요. 그럼 판사는 자기한테 부여된 어떤 그 능력의 범위 내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라면 사형 선고를 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법정 최고형이라는 개념 자체가 법에 정한 최고형을 때리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4명이 죽었고 그게 예. 전부 다 가족이라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게 극히 상식적인 일이라는 얘기죠. 이 지금 기소한 내용의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에요. 예. 그럼 사형을 선고하는 게 판사님들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판결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아직까지 사형이 무기징역을 존재하고 때렸다면 있어요. 법정 최고형이 아닌 깎아줬다는 얘기죠. 저희 편으로. 그렇죠. 가족을 4명이나 몰살시켜놓고 무기징역 받으면 누가 겁내갖고 그거 살인 안 하겠어요? 이렇게 형이 약한데. 그럼 우리 염 교수님은 사형 존치론자. 그러니까 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솔직히 글쎄요. 개인적 반대입니다. 유보하고, 예, 예. 유보하더라도 지금 제도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사형을 집행을 안 하지만 형식적으로 넌 사형이다 하고 선고하는 것 자체가 그 가해자한테 그 죄를 선고받는 자한테는 엄청난 충격일 거예요. 그렇죠. 나 사형 받았네. 난 또 언제 죽을 수 있네. 음. 그리고 집행 안 하는 게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더 괴로움을 주는 저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응보죠, 응보. 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외국에선 사형을 거의 폐지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외국은 대부분 아시다시피 가석방을 하면 종신형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제도가 이게 무시무시한 게 뭐냐면 무기징역 선고를 안 하고 사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안 하고 무기징역수로 지금 넣어놓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게 더 가혹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범인들 입장에서는 네. 심지어 제가 예를 들면 교도소 내에서 사형수는 뭐 수인 번호고 명찰이 틀리다고 그러더라고요. 달라요. 네. 사형수로 따로 분리가 네.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어울리지도 못한대요. 쟤는 움직이는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움직이는 귀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제도가 나쁘지 않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형 선고는 하되 집행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엄청난 겁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재판관들은 집행하지 아니하는 사형 선고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법관들이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시내가 생각해요. 법을 만들던가 그러고. 예, 그건 자기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월권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김유희 프로파일러? 저도
지금 전 사형 자체에 대해서는 존속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반대를 하거든요. 네. 진짜 지금 사실 무기징역의 문제가 뭐냐면 무기징역을 받은 경우는 다시 그것이 감형이 될 수 감형돼서 나올 수 있죠. 있다라는 거잖아요. 선고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종신형하고 무기징역이 워낙 다른 거거든요. 전혀 다르죠. 네, 그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 저 사람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또 상처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무기징역 그러면 영원히 못 나오는 걸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무기징역은 말 그대로 네. 기간이 안 정해진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있다 나와도 상관이 없는 게 무기징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거는 무기징역 그러면 그냥 마르고 닳도록 거기 사는 걸로 인식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실제로 무기징역을 받고 감형을 받아서 나온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 입장에서는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이건 좀 어떻게 좀 해야 됐다고 생각은 해요. 저는 판사들이 자기들이 그 입법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현행법에 의거해서 최고형을 주어야 될 사안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사형 선고를 해야 돼요. 사형을 집행하는 거 여부는 본인들하고 관련이 없는 일이고요. 또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 입장에서는 아까 염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지은 죄에 대한 만큼 그 심적인 고통도 받아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못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존속 살해를 해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감형이 돼서 나왔어요. 네. 근데 그것도 그 상속 때문에 목적이어서 살해를 했는데 그 어머니 살아계신 어머니가 이 아들한테 다시 돈을 줬어요. 원래는 상속 그 권한이 없죠. 없는데 민법 천사조의. 어머니가 살아있는 어머니가 준 거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승계는 되죠. 네, 승계가 되니까 실제로 이런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게 지금 두 교수님들이 분개하시는 것처럼 뭔가 조정이 되고 재판관 분들께서 또 올바른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참 뭐 결국 얘기하다 보니까 사형제 폐지 여부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됐는데 분명히 지금 대한민국이 이 사형제 관련돼서는 잘못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보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가족을 살해하면서 무기징역밖에 받지 않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비판을 하는 입장이 또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의 사건이어가지고 저희한테 또 다른 새로운 시선점을 네.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의 살인 사건 또 다른 사건으로 또 찾아뵙고요. 이번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